33페이지 이어서 다음은 생물학에서 사용하는 실험적인 기법 몇 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림 1-40에 나와 있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는 다른 시험에서는 수능을 비롯해서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수능이라든지 혹은 이제는 없어지지만 피트라든지 혹은 MD라든지 혹은 다른 시험들에 비해서 출제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출제를 하려면 어쨌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려면 일러스트가 함께 들어가 줘야만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림을 출제자가 그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은 대부분 출제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분이 출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질도 크게 좋지 못하게 되고 또한 그림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 시험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시험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니까 다른 시험들의 경향들에 비추어 가지고 같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다라면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서 특히 수능과 같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것들은 정리를 했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나왔을 때 글로만 서술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림을 통해서 많이 익혀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는 물질들을 성질에 따라 분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얘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을 해서 대표적인 모델로서 광합성 색소 분리 실험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공무원 시험에서는 내용에 대한 것이 깊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너무 그렇게 이해에 목매달아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딱딱 외워서 시험을 치르면 되고, 대신 외우는 과정에서 이해가 수반되게 되면 보다 더 잘 외워지니까 내가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실제 원리에 대한 것이 깊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그냥 간단하게 판사하는 것들을 위주로 외우시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막자사발에 시금치 잎을 보통 시료로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시금치 잎이 연하기 때문에 시금치 잎을 넣고 난 다음에 갈아줍니다. 이때 갈아줄 때 용액은 메탄올과 아세톤을 사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아세톤은 유기용매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광합성 색소를 추출한 다음에 이 광합성 색소를 이와 같은 종이에다가 여기에 점을 찍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묻힙니다. 이것을 우리가 짐차에 짐을 실는 것을 적재라 하고, 짐차에서 짐을 내리는 것을 하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점의 형태로 짐을 실른다라고 해서 이것을 점적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종이에다가 점적을 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용액은 유기용매가 들어 있습니다. 이 유기용매 이름이 톨루엔입니다. 이건 실험 방법에 대한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 단어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기용매인 톨루엔이 담겨 있고 여기에 점적된 위치를 톨루엔 속에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여기에 점의 형태로 묻어 있는 광합성 색소가 다 퍼져 버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실험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적된 위치는 절대 이 속에 파묻히면 안 됩니다. 이 위에 올라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원점은 점적된 위치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담궈두게 되면 이 종이는
셀룰로즈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셀룰로즈 섬유가 미세 배열되어 있는 것이 종이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모세관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세관 현상에 관여하는 힘은, 이 단어는 첫날 했지, 같은 분자들 간의 비공유 결합에 의한 인력을 응집력이라 하고, 다른 분자 간에 형성되는 비공유 결합에 의한 인력을 부착력 혹은 흡착력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유리 실린더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이런 유리관의 실린더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수면이 이렇게 수평으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볼록 튀어오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물 분자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응집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물을 이제는 이와 같은 유리관 실린더에다가 중간 정도에 위치하도록 붓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 수평으로 물 수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목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유리관과 물 분자들 간에 형성되는 흡착력, 부착력 때문입니다. 여기가 볼록하게 튀어오르는 것은 물 분자들 간에 형성되는 응집력 때문이고,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얘는 부착력, 흡착력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응집력과 부착력으로 인해서 이 분필보다도 더 미세한 관을 모세관이라 합니다. 이 모세관을 물에다가 꽂아두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비커에 물이 담겨 있고 여기에 모세관을 꽂아두게 되면 물은 요 수면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물이 빨려 올라가는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 합니다. 이것이 응집력과 부착력에 의해서 형성되게 됩니다. 이것은 쉽게 실험을 통해서 집에서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화장지를 길게 늘린 다음에 물에 담그게 되면 물이 빨려 올라오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종이가 있으면 종이의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톨루엔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노란색은 톨루엔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톨루엔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위로 올라갈 때 얘가 광합성 색소를 끌고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광합성 색소를 끌고 올라갑니다. 이것이 광합성 색소를 이동시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원리는 너무 간단하지. 그러면 톨루엔이 잘 끌어당기면 멀리 갈 것이고 잘 끌어당기지 못하게 되면 짧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원리는 이 정도만 충분한 것이고, 앞으로는 이것에 사용하는 문장들과 단어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톨루엔을
여기에서 물질들이 이동하는 현상을 이 실험에서는 전개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톨루엔을 전개되는 용매라 해서 전개용매라 합니다. 혹은 전개상이라고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혹은 전개용매라고 합니다. 광합성 색소는 분리하고자 하는 주체가 되는 물질입니다. 이것을 이동상이라 합니다. 이 이동상은 이 용매에 녹는 용질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종이는 고정되어 있는 상이라 해서 고정상이라 합니다. 물질들의 이동을 전개라 합니다. 그러면 이동상, 광합성 색소, 광합성 색소의 전개 거리라 해도 되고 시간분의 거리를 속도라 하지. 그래서 전개 속도라고도 합니다. 이 전개 거리, 전개 속도의 차에 의해서 광합성 색소를 분리하는 실험입니다. 광합성 색소가 분리가 됩니다. 이것이 이 실험에 대한 목적이다. 이때 광합성 색소의 전개 거리는 조금 전에 톨루엔이 얘를 끌고 간다 그랬어요. 톨루엔이 얼마만큼 잘 끌고 갈 것이냐에 따라서 더 멀리 이동한다. 더 멀리 이동한다는 말은 더 빨리 이동한다가 되겠지.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는 광합성 색소의 톨루엔에 대한 용해도라 합니다. 즉, 톨루엔에 잘 녹는다는 말은 톨루엔과 친화력이 크다는 말입니다. 즉, 톨루엔에 딱 붙어 있으니까 톨루엔이 가는 만큼 빠르게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톨루엔에 대한 용해도가 크면 클수록 전개 속도, 전개 거리는 빨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광합성 색소의 분자량입니다. 분자량은 작으면 작을수록 저항이 작기 때문에 더 빨리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톨루엔에 대한 용해도가 크면 더 멀리 이동하고 광합성 색소의 분자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멀리 이동합니다. 두 가지 중에서 전개 거리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분자량보다는 용해도가 더 크게 영향을 줍니다. 톨루엔에 잘 녹는다는 말은 유기용매에 잘 녹는 것이니까 소수성에 대한 성질이 크면 클수록 톨루엔에 대한 용해도가 큽니다. 소수성이 크다는 말은 비극성 부위가 많다는 말이고, 비극성 부위가 많다는 말은 극성 부위가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극성 부위가 작을수록, 비극성 부위가 많을수록, 소수성이 클수록 톨루엔에 대한 용해도가 높을수록 전개 거리는 길다가 되게 됩니다. 광합성 색소의 분자량이 작을수록 전개 거리는 길다가 되게 됩니다. 전개 순서에 대한 것은 수능의 경우에 얘는 지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대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제일 빨리 이동하는 것이 베타카로텐이라 해도 되고 베타카로틴이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것이 크산토필이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것이 엽록수 A이고,
그 다음 이동하는 것이 엽록소 B가 되게 됩니다. 이 순서대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엽록소 B, 엽록소 A, 그산토필, 카로틴 순서대로 이동을 하게 되고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카로틴,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엽록소 B입니다. 혹시 문제가 조금 더 깊이 나온다라면 이것에 대한 분자적인 성질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엽록소 A와 엽록소 B에 대한 분자 구조식은 나중에 광합성 색소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분자 구조가 거의 같은데 하나의 작용기만 다릅니다. 엽록소 A는 메틸기를 가지고 있는데 엽록소 B는 카르보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소수성에 대한 주체는 C와 H라 그랬지. 이와 같이 O라든지 N과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면 비극성이 아니라 극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극성에 대한 성질을 가지니까 소수성이 작아지게 되고 그래서 얘가 가장 늦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 단 하나의 작용기의 차이 때문에 엽록소 A는 먼저 가고 엽록소 B는 뒤에 갑니다. 다음 또 하나 외워둬야 되는 것이 얼마만큼 잘 전개가 되느냐에 대한 것을 전개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전개율을 계산할 때는 전개용매의 전개거리분의 시료의 광합성 색소의 전개거리에 대한 비를 백분율로 표현하는 것이 전개율이 되게 됩니다. 얘는 그대로 약속이니까 외워두셔야 된다. 이때 전개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에서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적이 된 위치,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전개용매의 전개거리가 되고 전개용매의 전개거리가 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엽록소 B의 전개거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엽록소 A의 전개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실험에 대해서 외울 것 몇 가지 없지, 그지? 그래서 모세관 현상이 관여한다. 그리고 여기에 각각에 대한 역할이 무엇이다. 그리고 원리가 어떻더라. 그래서 이런 성질들이 전개거리가 더 길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고 혹시 모르니까 이 순서대로 기억해두자. 카로틴, 그산토필, 엽록소 A, 엽록소 B. 혹시 만약에 문제가 깊이 나온다라면 엽록소 A와 엽록소 B에 대한 구조적인 차이는 엽록소 A는 메틸기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 엽록소 B는 카르보닐기를 알데히드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엽록소 B다. 다음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현재 공무원에서 생물 시험은 현재의 생물에 대한 경향에 대해서 대략 한 20년 정도는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최근의 것들에 대한 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현재 문제들을 쭉 보니까 과도기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너무 고전적인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 현재의 생물학에 대한 경향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시험에서의 생물학적 경향에 대한 것을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생물을 준비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왼쪽에 있는 것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혹시 생물을 전공할 때 이 내용을 배우셨다라면 얘도 마찬가지 이황화결합을 파괴하는 과정이긴 한데 과포름산은 환원시켜가지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산화시켜서 파괴하는 것이니까 얘는 환원제란 단어를 쓰면 틀린 말입니다. 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라면, 단백질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라면 이것을 떠올려가지고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그냥 예외로 두고 우리는 오른쪽을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했듯이 얘는 두 개의 SH, 그래서 다이사이오지 DTO, 요 이름이 트레이톨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SH를 가지는 트레이톨이라는 뜻입니다. DTO 트레이톨은 너무나 유명한 물질이니까 기억해두자. 약자를 DTT라 합니다. 이것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이, 이것의 절반의 구조를 가지는 것이 멀캅토에탄올입니다. 그래서 멀캅토에탄올을 사용을 해도 되고 혹은 DTO 트레이톨을 사용을 해도 되고, 얘는 이황화결합 시스틴이라 한다 그랬지. 환원시켜서 파괴하는 것이다. 이황화결합을 파괴할 때 사용하는 것이 멀캅토에탄올, DTO 트레이톨.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문제에서는 그림을 통해서 주로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니까 글을 중심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시 DTT나 멀캅토에탄올은 이황화결합을 환원시켜서 파괴하는 환원제이다. 이들 둘을 환원제라고 표현한다. 환원제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황화결합이 파괴된다. 여기에는 이것을 가지는 것을 티올이라 한다 그랬지. 그지? 황알코올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티올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얘는 다시 결합을 해서 이황화결합을 재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황화결합이 다시 형성되지 못하도록 여기에는 작용기를 아예 변형시켜 버립니다. 이때 변형시킬 때 여기에 있는 이 구조를 아세트산이 가스 결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세트산이 결합을 했다 해서 얘를 아세틸이라 합니다. 아세틸기가 결합이 되어 있다 해서 아세틸화라 합니다. 이렇게 아세틸화 시켜버리게 되면 이것과 이것이 이황화결합을 더 이상 형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요오드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처리합니다. 요오드 아세트산에 의해서 TO를, 황알코올을 아세틸화 시키게 되면 이황화결합이 다시 형성되는 것을 막아주게 된다. 이황화결합이 재형성되는 것을 막아준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지금 판사한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깊이 있게 문제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자세하게 굳이 정리할 필요 없이 전기 영동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판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어쨌든 어딘가에서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지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깊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원리는 조금 전에 했던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와 같은 원리를 이용을 해서 물질들을 분리하고 싶은데 얘는
이와 같은 용기에다가 종이 대신에 아가로즈 겔이라고 하는 겔을 사용을 합니다. 얘는 그림과 같이 겔을 수평으로 놓고 전기용동할 때 사용하는 것은 아가로즈 겔입니다. 근데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겔은 겔을 수평으로 놓고 전기용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놓고 전기용동을 합니다. 얘는 수평으로 두고 전기용동하는 것이고, 얘는 수직으로 두고 전기용동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전개 용매에 고정상인 종이가 아예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기용동에서는 이 겔을 이와 같은 용액 속에다가 넣어버립니다. 이렇게 용액 속에다가 완전하게 담구어 버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전개 용매가 전개를 하면서 분리 시료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얘는 물속에 아예 잠겨져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모세관 현상에 대한 힘이 개입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용액을 전개 용매라 하지 않고 얘는 그냥 완충 용액이라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조금 전에는 전개 용매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분리 시료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제공했는데 얘는 아예 용액 속에 잠겨 버렸으니까 이 용액이 힘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 분리 시료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전지를 꽂아 가지고 전위차를 걸어줍니다. 전압을 걸어줍니다. 이쪽은 마이너스 극, 이쪽은 플러스 극. 이렇게 해서 이제 전류를 흘려보내게 되면 이 전류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겔을 통해 분리 시료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힘을 이용을 해서 크로마토그래피를 수행한다 해서 이름을 일렉트로폴리시스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얘는 이 장치에다가 이 겔이 중간에, 겔이 상단부에 좁은 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홈 속에다가 분리 시료를 집어넣어요. 이 분리 시료가 겔 속을 파고들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 이동하는 것을 전개라고 표현합니다. 전개. 자, 그러면 원리에 대한 것은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전개에 대한 힘은 이와 같은 전기적인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험에서 종속 변이는 하나는 전개 방향이 있습니다. 전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시료의 전하의 종류가 되겠지. 만약에 시료의 전하가 양전하를 띠는 물질이면 얘는 양전하를 띠니까 여기에서는 반발력이 형성이 되게 되고 여기에서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형성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극에서 플러스 극 쪽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겠지. 만약에 시료의 전하가 음전하를 띠게 되면 얘는 음극을 걸어준 쪽에서 양극을 걸어준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지. 이것이
이동 방향, 전개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을 가지고 이와 같은 전기 영동을 했다이면 글루탐산이나 아스팔트산은 음전하를 띠니까 음극에서 양극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되고, 아르기닌이나 리신의 경우에는 양전하를 띠니까 양극에서 음극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되겠지. 혹시 모르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 이와 같은 겔에다가 중간에 얘는 아스팔트산을 넣었고 여기는 리신을 넣었다라고 하자. 이쪽이 음극을 걸어준 쪽이고 이쪽이 양극을 걸어준 쪽이면 아스팔트산은 음전하를 띠니까 이 방향으로 이동한다가 될 것이고, 리신은 양전하를 띠니까 이 방향으로 이동한다가 되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둘 다 똑같이 중간에다가 점적을 하고 전기영동했는데 최종 위치는 얘는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고 얘는 왼쪽으로 쏠린다가 되겠지. 또 하나는 전개 속도라 해도 되고 전개 거리라 해도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니까 그냥 이해하는 수단으로만 이해를 하자. 전개 속도, 전개 거리가 했는 일의 양이라고 한다면 일은 힘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한 힘은 하나는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전기장, 전장의 특징입니다. 즉 전압의 크기, 전압의 세기, 전압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이곳과 이곳에 전위차가 크면 클수록 더 강력한 전류가 형성되는 것이니까 힘이 강해진다가 됩니다. 그래서 전압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당연히 전개 거리는 길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분리시료의 전하의 크기입니다. 이때 전하의 크기는 단위 입자에 대한 전하의 크기가 되게 됩니다. 전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전개 거리는 길어지게 됩니다. 이런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저항은 여기에 사용하는 아가로즈나 혹은 폴리아크릴아마이드가 얘는 완전한 고체가 아니라 반고체, 그래서 젤이라는 것이지, 젤은 반고체라는 뜻입니다. 반고체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밀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사이를 시료가 통과합니다. 여기를 시료가 통과하니까 시료의 크기가 작은 것은 쉽게 통과가 되면 시료의 크기가 크면 잘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는 겔 입자가 배열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듬성듬성 배열되어 있으면 그러면 훨씬 더 쉽게 통과하겠지, 그지? 저항은 하나는 겔 입자 간의 간격, 이 겔 입자 간의 간격을 생화학자들은 겔의 농도라 합니다. 겔의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항이 작으니까 더 빨리 이동합니다. 두 번째는 시료의 분자량입니다. 시료가 분자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항이 작으니까 더 빨리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와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은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기 영동에 대한 기본 원리가 됩니다. 단 전기 영동에만 사용해야 되는 원리입니다. 알겠지?
핵산은 DNA와 RNA가 있더라. 이 DNA와 RNA는 염기의 종류만 다르고 기본 입자의 구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DNA와 RNA는 규칙적인 음전하를 가집니다. 이 규칙적인 음전하가 물질 자체의 성질이고 음전하를 형성하는 것이 핵산이 가지고 있는 인산기가 음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산 자체는 전하의 종류가 같고 그리고 규칙적인 음전하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하의 세기에 대한 것이 이미 변이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핵산은 항상 전기영동을 하면 자신이 음전하이기 때문에 음극을 걸어준 쪽에서 양극을 걸어준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전개 방향입니다. 실험을 할 때 전체 영역에 대한 겔 입자에 대한 밀도는 똑같아야 됩니다. 또한 전체 겔에 대한 전압의 크기는 같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변인들은 다 통제가 되니까 핵산의 전기영동에서는 전개 거리, 전개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핵산의 분자량밖에 없습니다. 핵산은 보통 분자량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핵산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전개 거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너무 쉽지? 이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겔에 여기는 홈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좁은 홈을 파고 여기에다가 핵산 시료를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음극을 걸어준 쪽을 위쪽에다가 두고 양극을 걸어준 쪽을 아래쪽에 두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있던 시료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동하게 될 때 이렇게 이동한다. 여기에서 이것을 밴드라 합니다. 만약에 DNA 실험이면 DNA 밴드, RNA 실험이면 RNA 밴드라 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늦게 이동하는 것이 길이가 가장 길다가 될 것이고 가장 빨리 이동하는 것이 길이가 가장 짧다가 됩니다. 이렇게 판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다음 단백질의 전기영동은 핵산에 비해서 단백질은 다양한 20종류의 아미노산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성질이 다양합니다. 성질이 다양하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전기영동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의 전기영동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전기영동에 대한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만, 하나의 예만 우리는 공부하자. 이 하나의 예가 SDS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을 하는 폴리아크릴 아미드 전기영동법이라 해서 폴리에 P를 적고 아크릴아마이드에 A를 적고 전기영동을 겔 일렉트로폴리시스라 합니다. 그래서 겔 일렉트로폴리시스라 해서 페이지라고 흔히 읽습니다. SDS 페이지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겔 전기영동이란 뜻입니다. 얘는
SDS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을 해서 SDS가 단백질을 선형의 형태로 풀어줍니다. 변성시킵니다. 그리고 이 SDS가 아미노산에 규칙적으로 결합을 해서 큰 음전하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원래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전하를 없애버리고 대신 규칙적으로 음전하를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DS가 결합된 단백질은 전부 같은 크기의 음전하를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고온을 처리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단백질을 변성시킵니다. 또 하나는 DTT나 혹은 멀캅토 에탄올을 처리해서 이황화결합을 파괴합니다. 이황화결합을 파괴하는 것은 조금 전에 환원이라 그랬지, 그지? 이와 같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 단백질은 하나는 구형 단백질이었고 하나는 선형 단백질이었는데 이와 같은 조작을 하게 되면 얘도 선형으로 바뀌게 되고 얘도 선형으로 바뀌게 되고 여기에 규칙적으로 SDS가 결합을 합니다. 여기도 규칙적으로 SDS가 결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단백질이든 B 단백질이든 전하의 종류가 통제가 되게 되고 단위 입자에 대한 전하의 세기가 통제가 되기 때문에 얘는 분자량에 의해서만 전개 거리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SDS가 사용이 되니까 음전하를 가지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동 방향은 얘도 핵산의 전기영동처럼 음극에서 양극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단 모든 단백질 전기영동이 이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백질 전기영동 중에서 SDS를 사용하는 전기영동은 이렇더라 입니다. 알겠지? 물론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SDS 페이지만 나오겠지만 어쨌든 얘가 모든 단백질 전기영동은 다 이렇다가 아니라 단백질의 전기영동은 너무나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SDS 페이지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고 SDS 페이지에서는 SDS 때문에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SDS와 고온 처리와 DTT 처리로 인해서 SDS 페이지는 전개 거리가 단백질의 분자량에 의해서만 결정되게 됩니다. 단백질의 분자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항이 작으니까 전개 거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핵산의 전기영동, 단백질의 전기영동 정리해 보니까 몇 개 안 되지. 그래서 요렇게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대한 것은 그냥 지적 호기심을 충족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이제 홈을 팔 때 수직겔은 수평겔은 구멍을 뚫어주는 것을 빛처럼 생겼다 해서 빛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빛처럼 생겼다 해서 이름을 콤이라 하고 콤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얘를 빼버리니까 홈이 위치하던 부분에는 겔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좁은 홈이 형성되게 됩니다. 근데
아클라마이드 겔은 수직겔입니다. 수직겔은 이런 상태인데 이 겔 자체가 반고체니까 흐물흐물하겠지. 그래서 흐물흐물한 겔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유리판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콤을 유리판에다가 꽂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유리판 사이에 겔이 있으면 콤을 이렇게 꽂았다가 이렇게 빼버립니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빼니까 콤이 있는 부위만큼은 비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넓은 홈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넓은 홈이 형성된 상태에서 단백질 시료든 핵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시료를 채우고 난 다음에 전기영동을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넓게 퍼져가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는 이 제일 왼쪽 줄, 제일 왼쪽 레인에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단백질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함께 전기영동을 합니다. 그러면 단백질 밴드가 이 위치에 있는 것은 얼마만큼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14,400달톤이고 여기는 116,250달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크에 대한 표지 단백질에 대한 기능은 시료 단백질의 대략적인 분자량을 유추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시료가 이렇게 넓게 퍼져 가지고 이동하게 되면 여기는 위치가 이 정도가 되니까 대략 한 10만 달톤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이 위치가 되니까 대략 한 6만 7천 달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백질에 대한 분자량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 가지고 이렇게 수직겔은 항상 위쪽에다가 스태킹 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얘는 분리용 겔이라 해서 런닝 겔이라 합니다. 이게 이제 주 겔이고 여기에 스태킹 겔을 위에 얹어 가지고 만듭니다. 얘는 겔의 농도를 너무나 낮게 만듭니다. 분리용 겔은 겔 농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겔 농도를 매우 낮게 만들 때 얼마만큼 낮으냐를 숫자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겔 농도가 매우 낮은 것이 얼마만큼 낮으냐면 분자량에 따라서 이동 속도의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농도를 낮춰버립니다. 그러면 분자량이 큰 것이든 분자량이 작은 것이든 여기에서 너무나 빨리 이동합니다. 너무나 빨리 이동하다가 갑자기 여기에 농도가 높은 겔이 존재하니까 큰 저항, 벽에 부딪히는 거지. 벽에 부딪히니까 얘가 여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머물러 있는 그 잠깐의 시간에 얘가 함께 여기에 중첩이 되어 버립니다. 그 말은 스태킹 겔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시료가 같은 위치에 전부 정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출발선이 같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냥 간단하게만 기억만 하자. 스태킹 겔의 목적은 모든 시료가 같은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스태킹 겔이 하는 목적입니다. 문제 나올 가능성 너무 낮으니까 이 문장 외우든지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외워둘 것은 표지 단백질이 하는 기능은 시료 단백질의 대략적인 분자량을 유추할 수 있도록, 측정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표지 단백질이 하는 기능입니다. 이 정도만 추가해서 기억하자. 조금 더 나아간다라면 만약에 전체 시료의 분자량이 크면 자극과 반응의 원리입니다.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은 반대 방향에 힘이어야 되지. 즉 적당한 저항을 형성하려면
이것의 저항이 너무 크면 다른 것의 저항을 줄여주면 되겠지. 그래서 전체 시료의 분자량이 너무 커지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 너무 크니까 겔에 의한 저항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용 겔의 농도는 낮추어 줍니다. 이때 농도가 낮다는 말이 이거보다 낮단 말이 아닙니다. 얘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은 농도 중에서 낮은 농도란 뜻입니다. 반대는 안 적어도 되겠지. 전체 시료의 분자량이 작아지게 되면 얘가 저항이 너무 작으니까 적절한 저항을 형성하기 위해서 겔의 농도는 높여주면 됩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일반에 철수도 있고 영희도 있고 영수도 있습니다. 수학 시험을 쳤는데 100점 만점입니다.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철수는 9점을 받았고 영희는 10점을 받았고 영수는 8점을 받았습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영희가 수학을 가장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지표는 될 수 없겠지, 그치?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얘가 분자량이 크고 겔 농도도 높아버리게 되면 저항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부가 다 너무 늦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영어도 100점 만점입니다.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철수가 99점 받았고 영희는 97점을 받았고 영수는 98점을 받았습니다. 이 영어 성적을 가지고 철수가 영어를 더 잘해 라고는 할 수 없겠지, 그치? 마찬가지 얘가 분자량이 작은데 얘도 농도가 낮아버리게 되면 전개 속도가 너무 빨라져 버리니까 이것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돼?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시험이었고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사회 선생님은 문제를 참 잘 만들어 가지고 사회 시험에서 철수는 95점을 받았는데 영희는 60점을 받았고 영수가 75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 성적은 철수가 사회를 잘하네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다는 말 이해가 되겠어? 하나의 저항이 크면 다른 저항을 줄여가지고 적당한 저항을 만들어줍니다. 하나의 저항이 작으면 다른 저항을 키워가지고 적당한 저항을 만들어줍니다. 힘들면 이 자체를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1에 대한 것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웨스턴 블롯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웨스턴 블롯 분석에 대한 것은 나중에 뒤에 보게 된 분자 생물학의 실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실험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든지 이 웨스턴 블롯 분석에 대한 정리에 대한 것은 뒤에서 하도록 합시다. 아니면 이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실험이 뭐냐에 대한 것만 정리하면 되니까 이것은 뒤에서 언급을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좀 끊었다 갑시다.